최근 시중은행 예금금리가 1%대인 상품이 나올 정도로 예금금리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자 시중은행에선 최대 4%대 금리도 받을 수 있는 지수 연동예금 ELD 상품을 내놓고 있는데요. 어떤 상품인지 그리고 주의할 점은 뭔지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네, 이한승입니다. 먼저 ELD가 어떤 상품인가요? 네, 지수 연동 예금, 그러니까 특정 지수와 연동해 금리가 조정되는 예금입니다.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이 취급하던 ELD 시장에 최근 국민은행까지 뛰어들었는데요. 국민은행 ELD 상품을 보면 코스피 200에 연동되고 상승 추구형과 상승 나가웃형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승 추구형은 기준 지수를 정하고 그 지수보다 10% 오를 때까지는 지수 상승폭의 금리가 비례하고요. 기준 지수보다 10% 넘게 오르면 최대 2.75%로 금리가 고정되는 상품입니다. 상승 나가웃형은 상승 추구형과 유사한데 기준 지수보다 10% 넘게 오르면 다시 초기 금리인 2.4%로 떨어집니다. 대신 기준 지수의 10%가 되면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가 4.4%라는 점은 눈길이 가는 부분입니다. 장단점이나 혹시 주의할 점은 없을까요? 네, 현재는 5천만 원까지인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고요. 만기까지는 지수가 아무리 변동해도 원금이 보장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다만 중도 해지를 하면 이자가 붙지 않고 중도 해지 수수료가 있어서 원금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만 2조 2천억 원 규모가 판매된 가운데 신한은행이 1조 9천억 원가량을 팔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데요. 고위험 상품으로 대규모 손실이 났던 ELS가 사회적 문제가 된 2023년 이후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면서 예금보다는 수익률이 높은 ELD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SBS 비즈 이한승입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제도가 시행된 이후 강남 3구와 용산구 내 아파트에서 신고가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가뜩이나 심각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네, 박연신입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네요. 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가운데 강남구와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값은 한 주 전보다 상승폭을 키웠는데요. 앞서 지난 3월 토어제 구역이 확대 지정된 이후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면서 거래량이 크게 줄었지만 매물 가격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강남구 아파트 거래 절반 이상은 신고가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용산구도 절반 가깝게, 서초구와 송파구도 전체 거래의 3분의 1이 최고가 거래였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나머지 지역들의 아파트 값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이번 주 강북구와 노원구는 하락 전환했고 도봉구는 하락폭이 더 커진 건데요. 현재 다주택자들에 대한 규제에 따라 실거주용으로 확실한 입지에 매수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해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 인기가 치솟고 있지만 중저가의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분담금이 높아 투자 수요가 줄면서 아파트 값이 크게 상승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지난달 유가와 달러원 환율이 모두 내려가면서 수입 제품의 가격 수준도 2% 가까이 낮아졌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4월 수입 물가 지수는 140.32로 전달보다 1.9% 떨어지면서 석 달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은은 국제유가가 배럴당 67달러까지 떨어지며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수입 물가가 떨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업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한항공이 호반건설의 경영권 위협에 대한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사주를 사내복지기금에 출연해 우호 지분을 확보하는데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한진 기자. 네, 김한진입니다.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이 호반그룹 지분 확대에 대한 맞대응에 나섰네요. 네, 한진칼이 어제 장마감 직후 자사주 44만 44주, 보통주 비율로 따지면 0.66%에 해당하는 지분을 처분한다고 공시했는데요.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다는 설명이지만 경영권 방어 차원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자사주는 의결권이 없지만 한진칼이 사내 근로복지기금에 증여를 하면 기금이 소유한 주식으로 전환돼 의결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한진칼은 이와 같이 결정한 어제 이사회 결의 이후 석 달 안에 오는 8월 15일 전까지 자사주 출연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호반건설의 지분 확보로 이제 지분 격차가 줄면서 경영권 분쟁 가능성도 제기됐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그 근거였던 지분 격차가 다시 벌어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최근 한진칼 2대 주주인 호반그룹이 한진칼 지분을 종전 17.44%에서 18.46%로 늘려 1대 주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의 지분 격차를 1.7%포인트까지 좁히며 경영권을 위협했는데요. 이번에 한진칼이 사내기금의 자사주를 출연해 의결권을 되살려내면서 호반그룹과의 지분 격차를 2.2%포인트로 다시 벌리게 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조 회장 측은 델타항공과 산업은행 등 우호 지분까지 더하면 약 46%를 확보하게 되는 만큼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SBS 비즈 김한진입니다. 계속되는 경기 부진 속에서도 국내 500대 기업들의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 IT 전기전자 업종의 호조가 두드러졌는데요. 서주영 기자. 네, 소주연입니다. 경기가 어렵다 해도 대기업들의 실적이 선방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기업데이터연구소 CEO 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매출 500대 기업 가운데 분기 보고서를 내놓은 340여 곳의 1분기 매출액은 814조 6,025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영업이익은 60조 9,628억 원으로 17% 증가했습니다. 기업별로 보면 SK하이닉스의 상승세가 가장 컸는데요. 1분기 영업이익이 7조 4,405억 원으로 1년 새 4조 5천억 원 넘게 늘었습니다. 이어 삼성전자가 6조 6,853억 원으로 뒤를 이었고 한국전력공사와 현대차, 기아가 3조 원대 영업이익을 남겼습니다. 업종별 영업이익 규모를 보면 역시 IT 전기전자가 4조 6천억 원대로 가장 많았고 공기업과 조선기계설비, 제약통신 순이었습니다. 반면 손실이 큰 기업들도 있죠. 네, 1분기 영업손실 규모가 가장 큰 기업은 삼성 SDI로 7천억 원이 넘는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이어 SK에너지와 S오일이 5천억 원 가까운 손실을 내는 등 석유 화학 업종의 부진이 두드러졌는데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수요가 감소하고 정제 마진이 축소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서주연입니다. 이런 가운데 식품 기업들의 1분기 실적은 희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내수 침체로 인해 타격을 입었지만 해외 매출 비중이 큰 기업들은 좋은 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정대한 기자. 네, 정대한입니다. 먼저 식품 기업들 중에서 1분기에 실적 호조를 보인 곳들이 어딘가요? 네, 불닭볶음면 열풍을 이어가고 있는 삼양식품과 초코파이를 내세운 오리온입니다. 그동안 해외 사업에 공을 들인 두 기업은 환율 효과까지도 톡톡히 누리며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늘었는데요. 먼저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과 매출이 각각 1,000억 원과 5천억 원을 돌파하며 분기 기준으로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간 해외 매출 비중은 전체의 80%에 달했는데요. 미국과 중국, 유럽 등 해외 법인을 중심으로 고른 성장을 하면서 매출이 크게 늘었다는 설명입니다. 오리온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1%, 5.0% 늘었는데요. 특히 1분기 해외 매출 비중은 수출 물량 증가로 68%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법인의 경우 내수 판매액은 내수 소비 부진으로 1.6% 성장하는 데 그쳤지만 미국을 중심으로 수출액이 23% 늘면서 성장을 견인했다고 오리온 측은 설명했습니다. 반면 내수 비중이 큰 식품 기업들은 성적이 좋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롯데 웰푸드의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은 164억 원으로 56% 감소했고 빙그레도 영업이익이 36% 줄어든 135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뚜기의 영업이익도 575억 원으로 21.5% 감소했는데요. 모두 내수 비중이 큰 기업들인데 최근 내수 침체로 국내 소비가 위축되면서 타격을 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여기에 재료값과 원달러 상승도 겹쳐 최근 원가 부담이 커졌는데요. 다만 롯데 웰푸드는 올해 2월에, 빙그레와 오뚜기는 각각 3월과 4월에 제품 가격을 10% 내외로 올리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SBS 비즈 정대한입니다. 한빛원전 5호기 원자로에 헤드부실공사에 책임이 있다며 국가사업 입찰에 족쇄가 채워졌던 두산 에너빌리티가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입찰 자격을 제한했던 한수원은 앞으로 2주 안에 항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류정현 기자. 네, 유정현입니다. 우선 어떤 사건이었는지 설명부터 해주시죠.
네, 사건은 지난 2020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국수력 원자력이 그해 7월 한미 노호기를 정기 검사하던 도중 원자로 헤드 관통관 일부가 니켈 특수합금이 아닌 스테인리스로 용접된 걸 확인했습니다. 니켈 특수합금이 부식에 강해 이 제품을 써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은 겁니다. 부실 공사가 진행된 관통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원전 핵분열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두고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023년 2월 한수원에 18억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고요. 한수원도 추가 논의를 거쳐 용접 시공사였던 두산 에너빌리티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지난해 3월 국가계약법에 따라 공공사업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즉각 반발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엊그제인 지난 14일 대구지방법원 1심 재판부는 두산 에너빌리티 손을 들어줬습니다. 두산이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로 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사건을 두고 검찰이 지난 2021년 두산 에너빌리티 등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는데요. 지난 2022년 1심과 지난해 2심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게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니켈이 아닌 스테인리스를 쓴 건 하청업체 직원과 현장 관계자들의 문제이지 두산 에너빌리티 법인의 의도적인 행위는 아니었다고 본 겁니다. 이번 판결로 두산 에너빌리티는 공공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에 6개월간 입찰이 제한됐던 족쇄를 일단 풀었는데요. 한수원은 판결문을 분석해 항소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SBS 비즈 유정현입니다. 한편 경영 위기를 겪고 있는 미국 기업 인텔은 첨단 공정을 기반으로 파운드리 경쟁력을 회복하겠다는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그런데 대만 TSMC가 주도권을 쥐고 있는 판에서 고객사를 확보하는 일은 녹록치 않아 보인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인텔의 부진이 삼성전자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한나 기자. 네, 김한나입니다. 인텔이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나요? 네, 데이브 진스너 인텔 최고 재무 책임자 부사장은 최근 1.8나노와 1.4나노의 경우 고객을 얼마나 확보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현재 확정된 물량은 많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인텔은 1.8나노 공정으로 중앙 처리 장치 펜서레이크를 양산하는 기술력을 앞세워 애플과 퀄컴 등 TSMC 고객사를 뺏어오겠다는 전략이었는데요. 이미 기술력 증명을 마친 TSMC와의 경쟁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면서 인텔은 수주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인텔의 상황이 삼성전자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까요? 네, 삼성전자 파운드리는 올해 하반기 2나노 양산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2나노 공정으로 생산하는 엑시노스 2600이 내년 출시될 갤럭시 S26 시리즈에 탑재되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엑시노스 2600이 안정적인 수율로 양산될 경우 TSMC 고객사는 인텔 대신 업계 2위인 삼성전자 파운드리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요. 삼성전자의 2나노 기술력이 인텔의 추격을 따돌리고 TSMC를 추격하는 발판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입니다. SBS 비즈 김한나입니다. 지금 제주도에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통상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통상협의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업계도 미국의 통상수장을 면담합니다. 오수영 기자. 네, 오수영입니다. 한미 통상수장이 3주 만에 또 만나네요. 그렇습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USTR 대표와 30여 분간 양자회담에 나섭니다. 지난달 2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 2+2 통상협의 이후 약 3주 만에 대면 협상입니다. 미국이 한국에 부과한 25%의 상호 관세와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면제, 그리고 조선업 협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우리 정부는 어제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에 이어 이틀째 릴레이 협의를 이어가는 게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리어 대표가 우리 조선사들과도 만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리어 대표는 오늘 오전 군함 등 특수선 분야 국내 양강으로 꼽히는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 경영진을 만납니다. 이번 비공개 면담은 미 무역대표부의 요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HD 현대에선 정기선 수석부회장이 그리어 대표와 직접 만났습니다. 미국이 국내 기업들의 참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 해군력 조선업 재건 프로젝트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선, 군함 건조와 MRO, 즉 보수, 수리, 정비 등 한미 조선업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전반적으로 다 논의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국이 다자 협상을 진행 중이라서 테이블의 세부 의제를 외부에 노출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산업 협력을 지렛대 삼아 협상력을 확보할 전략 지점이 될 수 있습니다. SBS 비즈 오수영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경제에 하방 압력이 여전하단 정부의 진단이 나왔습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수출 둔화라는 표현까지 추가됐는데요. 정부는 미국의 관세 부과 등으로 대외 여건이 악화됐고 또 내수 회복마저 지연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엄하은 기자. 네, 엄하은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의 하방 압력이 5달 연속으로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최근 경제 동향을 발표하며 최근 우리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소비, 건설 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미국 관세 부과에 따른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이 둔화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지난 1월부터 5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 증가 판단을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달과 비교하면 수출 둔화라는 표현이 추가됐습니다. 3월 산업활동 주요 지표는 생산 증가와 소비 투자 감소가 동시에 나타났습니다.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중심으로 전월보다 2.9% 증가해 전산업 생산을 끌어올렸지만 소매 판매는 0.3%, 설비 투자와 건설 투자는 각각 0.9%, 2.7% 줄었습니다. 4월 수출은 전년 동월보다 3.7% 늘며 3개월 연속 증가했지만 일평균 수출액은 0.7% 감소했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93.8로 소폭 올랐지만 기준선인 100을 여전히 밑돌고 있습니다. 그럼 고용 지표는 어땠나요? 고용 지표는 다소 개선됐습니다. 4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19만 4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2.9%로 0.1%포인트 줄었습니다. 다만 질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제조업, 건설업 등 취업자가 크게 줄었고 청년층의 고용률과 실업률도 모두 악화됐습니다. 기재부는 우리 기업 피해 지원,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신속 집행하고 일자리, 건설, 소상공인 지원 등 민생 경제 회복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요즘 대내외적으로 해킹 소식이 많은데요. 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사이버 해킹 공격을 받고 우리 돈으로 280억 원을 요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해킹 사고에 전반적인 가상자산 투자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이민우 기자. 네, 이민우입니다. 코인베이스가 해킹되면서 고객 정보까지 유출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코인베이스는 현지 시간 15일 미 규제 당국에 보고서를 제출해 자사 시스템이 공격받아 일부 고객 데이터를 해킹당했다고 밝혔습니다. 브라이언 암스트롱 코인베이스 CEO는 해커들이 회사에 2천만 달러, 우리 돈 약 280억 원 규모의 비트코인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단 해킹범들은 코인베이스 내부 해외 고객 지원 담당자를 포섭해 월간 거래액 하위 1%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를 빼돌렸는데요. 코인베이스는 해킹 데이터에 이름, 주소, 전화, 이메일과 함께 은행 계좌와 계정 정보 등 여권이나 운전면허증 이미지 등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정에 암호나 지갑 키, 자금은 유출되지 않았습니다. 코인베이스는 이번 해킹 사건으로 사기를 당한 모든 피해자에게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는데요. 총 보상액은 1억 8천만 달러에서 최대 4억 달러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이 같은 소식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7.2%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대 거래소에서 해킹이 되면서 가상자산 전반적으로도 심리가 위축이 됐겠어요? 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1시 20분 기준 가상자산 리플은 6% 이상 급락해 거래 중입니다. 이외에도 이더리움, 솔라나는 2% 안팎으로 떨어졌고 밈코인인 도지코인은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소폭 오른 채 10만 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바이비트 해킹 사태와 달리 가상자산이 아닌 고객 데이터가 탈취되면서 하락폭은 제한된 걸로 풀이됩니다. SBS 비즈 이민우입니다. 지난달 미국발 상호 관세 우려 여파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주식을 순매도한 규모가 역대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지난달 국내 상장 주식 약 13조 6천억 원을 순매도하면서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연속 팔았는데 지난 2020년 3월에 13조 4,500억 원을 넘으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12조 3,20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고 코스닥 시장에선 1조 2,720억 원어치를 순매도했습니다. 학자금 대출을 제때 갚지 못하는 로스쿨생이 8년간 3배 가까이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로스쿨생은 지난해 9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7년 34명에서 2020년 58명, 2023년 82명으로 가파르게 늘어온 학자금 장기 연체 로스쿨생은 올해 3월 기준 97명입니다.